네, 저희 2부 행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부에는요, 우리 심사위원이신 이은주 교수님의 인문학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풍속화에서 나온 사람들의 옷 이야기를 주제로 강의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심사위원님이십니다. 이은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안동대학교의 이은주입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이후, 그러니까 2년 3개월, 뭐 하여튼 넘었죠. 그동안에 대면 강의를 사실은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전에도 뭐 이렇게 대중 강연이나 뭐 이런 것들도 더러 했지만 처음 강연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도 설레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번 6월 말에 그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그냥 뵙고 처음 제가 멘트를 시작을 어떻게 이 논장판을 알게 됐는지 뭐 이런 거 여쭤봤던 거 기억나시죠? 네, 바로 접니다. 혹시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서 이은주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열심히들 하시네요. 네, 근데 좀 불행하게도 이은주 치면 자살한 이은주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안동대 이은주 뭐 이렇게 하면 제 기사가 좀 이렇게 더러더러 뜨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어쨌거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또 기쁩니다. 오늘 제가 주제로 잡은 것은 신윤복의 풍속화 중에 짧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연소 답청이라고 하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의 제목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림일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제 이 그림 속에 등장인물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조금 개그 기질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선생이 돼서 이렇게 매일 강연 또는 강의하다 보니까 개그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친구들이 요새 뭐해? 라고 했을 때 처음 만난 그 졸업하고 나서 만난 친구들이 물어볼 때 학교 선생이야 이러면 어머 너 개그우먼 되는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그런 걸 하려고 한다 생각하니까 되게 어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문을 받았습니다. 논장판 왜 이 논장판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인문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받아서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 자료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들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가 뭘까, 제일 추구하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잘 사는 것, 또 뭔가 빨리빨리 해결해내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효율성, 경제적 효용성 이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그 효용성을 우리가 충족시켜주는 그런 그 학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보통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뭔가를 줄 수 없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한때는 인문학은 이제 사라져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또 있었어요. 그렇긴 해도 그 이후에 인문학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이 되고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더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 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효용성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가치 이런 것만 추구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를 잊게 되고 또 우리 주변을 잊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를 생각하고 과거도 생각해보고 미래도 생각해보고 또 그다음에 내 친구도 생각해보고 그렇죠?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보고 하는 또 우리 사회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문학의 그 범위를 생각을 해보면 대단히 넓거든요. 그죠? 과거 하면 역사와 연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현재는 쉽게 얘기하면 뭐 유행의 문제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사안이 될 것 같고 또 미래에 대한 거는 어떤 상상력이 가해질 수 있는 더해져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로 그 우리를 이제 이해하는 그런 이제 방법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복식사라고 하는 이런 학문 그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풍속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복식사가 뭘 하는 학문이냐? 역사, 사학 분야의 한 파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몸에 걸치는 모든 것,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범주 안에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인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고민부터 사실은 시작을 했을 것 같고 저도 또 그런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지 이런 생각으로 해서 하루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생활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어떤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인상 그런 것들을 first impression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결정되는가를 보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의 치장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틀리건 맞건 간에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복식사 그러면 역사이기 때문에 시대가 이제 여러 그 나뉘어지는 그런 그 것으로 본다고 하면 세부 전공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기록과 그다음에 회화 자료 이런 것들이 풍부한 조선시대 복식을 주로 전공을 하고 있고 뭐 일반 그 복식은 조선시대라고 해도 뭐 기본적인 것은 다 있지만 특히 왕실 복식을 많이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왕실과 관련해서 또 일하는 여러 인물들 그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복식을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제일 이제 제가 한 그 여태까지 일들 중에서 조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그런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1998년에 안동에서 미라가 발굴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동네 택지 개발을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에서 조선시대에 그 미라가 이제 출토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관 속에서 많은 옷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전국에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자료도 있지만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는 그런 무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무연고묘라고 칭하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시대나 대략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거는 결국 그 무덤 관 안에서 나오는 복식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무덤에
나오는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그 복식 자료들을 많이 정리를 하고 있고 또 뭐 보존 처리 분야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 같이 시대를 판정하는 그런 그 분야의 그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그 아케올로지라고 하는 저널에 실렸던 그런 그 내용이거든요. 물론 1998년에 발굴이 되긴 했지만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뭐 역사 스페셜이라고 하는 데서도 사실 대박이 났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이제 언론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정말 그 당시는 저희 학교에 대절에서 오는 버스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물들을 보기 위해서요. 물론 이제 복식도 중요했지만 사실 여기에서는 요 아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편지가 나와 있는데 부인이 36에 죽은 남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한글로 쓴 편지였고 그 편지 속에서는 자네, 남편을 부르는 용어로서 자네라고 하는 말이 12번인 정도 나올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이제 국문학 쪽에서도 상당히 연구 관심이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편지 위에 미투리가 보이시죠? 미투리가 보통 우리가 집신 같으면 지푸라기로 짜는 신발이고 미투리는 삼을 가지고 그러니까 삼배를 만드는 실을 가지고 만든 고급 신발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머리카락과 같이 삼을 섞어서 만든 그런 그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뭐 시라든지 그런 글에서부터 정든 사람을 떠나보내고 할 때의 이 정표로 머리카락을 준다든지 뭐 하여튼 머리카락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쟁을 나갈 때 지금도 아마 군대에 가면 머리카락 잘라서 논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에 나갈 때 자기가 혹시 돌아오지 못하거나 그럴 때는 대신 장례를 치러줄 수 있도록 그런 머리카락을 남기기도 하고 해서 또 몸의 한 부분 부모가 주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죠,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의미도 있었고 그래서 아주 다각도의 관심들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어떤 일도 하느냐 하면 지금 이것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2011년에 전시를 했던 그런 그러니까 포스터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순천에 있는 송광사에 나무로 만든 관음 보살상이 있었는데 그 보살상 안에서 그러니까 보살상의 뱃속에서 많은 문서와 그 다음에 저런 옷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로 나무 위에 이제 금칠을 한 거죠. 관음 보살이라고 하는 불상인데요. 이 아래쪽에 잘 보이시죠?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걸 이렇게 눕히는 거죠. 눕히면 아래쪽에 구멍이 있는데 그거를 한지로 이렇게 종이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그 종이를 걷어내게 되면 바로 저런 그 내용물들이 보입니다. 이 복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 뱃속에 저장해 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상이나 뭐 이런 보살상에 몸 안쪽은 비어 있어요.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후렴통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넣게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불상을 만들 때 시주를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아마 안에다가 뭘 넣는 특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상 만들 때 이제 시주한 그런 분들이 옷에다가 나 잘 살게 해달라, 또 자식을 낳게 해달라, 뭐 오래 살게 해달라,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염원을 이제 붓으로 써서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 다양한 형상으로 물건들을 넣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배자라고 하는 위에 이제 옆에는 끈으로 되어 있고 앞과 뒤를 뭐 요즘도 저런 옷으로 간편하게 뭐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하는 경우, 뭐 하여튼 그 뭐랄까요, 그 유니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형태고요. 아래쪽에도 굉장히 커다란 그런 저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자 위쪽 그림에 보게 되면 유씨, 보채, 수명, 장원 이렇게 써놓은 것이 보입니다. 그게 결국은 유씨라고 하는 분이 잘 오랫동안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염원을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경우는 안쪽에 발언문이 들어있어요. 누가 언제 이것을 만들고 이런 거를 넣는다 뭐 이런 것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물이 1662년이라는 건 금방 알게 됐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 발견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옷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불상을 어느 때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 그럴 때 이제 저희가 동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궁 안에 있었던 내인이었던 것 같아요. 노혜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 소현세자 인조의 맏아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뭐 제대로 오래 살지 못하시고 일찍 세자 시절에 비명으로 가신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동생이었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효종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효현세자의 아들 경환군, 그 다음에 경환군의 부인 이런 분들의 그 만수무강 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발언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흑백 사진이 있죠. 특히 이 흑백 사진은 19세기 말이 되어야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우는 20세기가 넘어서 1922년으로 추정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진인데 날짜를 따져 보게 되면 4월 28일이에요. 이때가 이제 어느 때냐? 일본에서 영친왕과 영친왕비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2년 후에 이제 순종 즉 형이죠. 형님이 되는데 순종과 순종비 윤황후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부르는 분 그분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장면의 한 종류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이런 이제 흑백 사진의 옷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이런 옷들을 유물 남아 있거든요. 지금 국립고궁박물관에 남아 있는 이런 유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입으셨구나, 뭐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구나, 뭐 이런 등등을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쉽게도 첫째 아들을 데리고 왔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는 잘렸는데 영친왕이 저쪽 끝에 있잖아요. 영친왕 그 뒤편으로 신하가 그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10일 후에 결국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이 영친왕비가 그 영친왕과 영친왕비가 이제 국내에 오시지 않았던 이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왕실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유물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공부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4년부터 지금 하면 몇 년이야? 한 30년 되는 거죠. 아니 20년 되는 거죠. 20년 동안 한국문화재단에서 그 광화문에 가게 되면 광화문 시간에 맞춰서 이런 수문장 교대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 복식을 맡아서 이렇게 계속 뭐 이렇게 정리하고 새로운 걸 발굴하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사진은 이제 장마 때 그때도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하는데 어떤 옷을 입혀야지 옷이 덜 젖을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시게 되죠. 그 업무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군인들이 어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록이라든지 이런 여러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그림 회화 자료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가 프로젝트로 이 갈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우구라고 하는데 이런 우비 종류죠. 그런 것들을 다시 또 발굴을 해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입히는 그런 작업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끝에 있는 거는 겨울철이 되니까 또 이 수문장 교대 의식에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뭘 또 좀 따뜻하게 입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염이라고 하는 거를 찾아서 결국은 또 저렇게 털로 따뜻한 그 겨울을 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최근에 한 거는 작년에 한 작업인데 저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이죠. 왼쪽에 2021 돈하문 수문장이라고 하는 그런 교대 의식을 또 새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하문은 창덕궁의 정문이거든요. 그러면 창덕궁에 사셨던 왕들 어느 시대에 사셨을까 주로 중요하게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이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복궁은 이제 초기 궁궐이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조선 전기로 정해서 거기에서는 조선 전기 이런 그 활동들을 하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창덕궁 같은 경우 또는 창경궁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로 조선 후기에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그럼 조선 후기의 군복으로 이런 수문장 교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복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시대에 맞춰서 사실은 저런 것들을 다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작업을 할 때 문헌과 유물 이런 것들을 모두 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그 시대에 정확하게 잘 맞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 후에 다시 재현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뭐 이제 이게 간간히 이제 새로 옷감을 다시 짜고 만들고 할 때마다 이제 자문 회의를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새 많이 좀 보시기도 하셨고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그런 영화인데 이 킹덤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차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바로 최경화 선생님이 의상을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경화 선생님이 이제 안동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이제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복식을 주로 광해군대로 맞추어서 이제 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맞췄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광해군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게 그대로 사실 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돈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대용해서 사용해서 시대하고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킹덤이라고 하는 것이 마침 그 갓이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해서 아마존에서도 갓을 팔 정도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게 바로 파친코예요, 그죠? 이제 파친코에 미국의 한인계의 작가가 쓰신 그런 그 소설이었죠. 그래서 이 파친코 역시 최경화 선생님이 이제 의상 감독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이 파친코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대별로 또 그 장소가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그 지역적인 특징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어떤 복식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논문도 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 파친코의 의상을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지금 이제 얼마 전까지 굉장히 파친코가 또 얘기가 되고 관심들을 많이 갖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한복을 조선족이 입고 나온 걸 이제 그래서 조금 예민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한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었던 그런 또 영화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 그래서 이런 작업을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그림을 통해서 조선시대 옷을 한번 구경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윤복은 1758년이니까 영조 후기가 되겠죠. 영조 때부터 만약에 1800년대로 넘어간다면 순조 때까지 사셨던, 그래서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기까지 사셨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많은 초상화가 아니죠. 풍속화, 속화라고 하는 그림을 남겨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고 그 시대에 어떤 그 생활들을 하셨나 하는 것들을 잘 보게 됩니다. 자, 제목은 연소 답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소는 젊은 친구들이 답청 푸르름을 밟는다, 즉 봄나들이를 하러 간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물론 이게 신윤복이 붙인 이름은 아니라고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에게는 연소 답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진 그런 그 간송미술관 소장의 그림이고요. 지금 이 뒷배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장옷이라고 하는 옷을 머리에 쓰고 있는 여성과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두 여성, 그러니까 여자가 세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그 그림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림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많이 보셨던 거죠? 혹시 외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처음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저희 나라에서는 중요한 그런 그림이 아닐 수 없죠. 자, 여기 보게 되면 맨 위쪽, 화면 위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 그 바위 같은 그런 산인지 바위인지 모를 그런 곳에 분홍빛의 꽃이 잔뜩 피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이 이 그림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진달래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앞부분에 여기 재미있는 한 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새를 타고 가는 기녀 2명, 그리고 그 뒤에 또 따라가는 한량 같은 남자 또 한 사람, 그리고 뒤에는 사실은 이 말을 끌고 가는 구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사람인데 그 사람 뒤에서 멀찌감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다른 길에서는 또 같은 노새로 보이는 이런 말 종류를 타고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가는 여성이 있죠. 그리고 앞쪽에는 역시 말을 끌고 가는 어린 구종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한 남자가 따라가는데, 사실 이 그림 속에서 이 여성과 이 남성과의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쁘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 한 남성을 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 남성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거죠. 이 남성은, 자, 옷은 아주 사실 안의 옷까지 잘 보여주고 있어서 아주 치장을 잘 했다, 멋을 냈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머리 부분에 쓰고 있는 관모를 보면 이 사람이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모자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게 되면 이 말채찍을 들고 있는 이 구종이 이 사람이 쓰지 않을 법한 갓을 들고 있죠. 그리고 이건 뭐냐? 두 사람이 지금 신분이 아니라 하여튼 그 뭐랄까 역할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앞부분에 요 모자는 바로 이 사람이 써야 될 번거지 또는 전립이라고 하는 그런 관모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자는 갓이라고 하는 이 모자는 이분이 써야 되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의 모자를 쓸 수는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왜? 이 사람보다 신분이 높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감히 이분의 모자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쓰지 못하고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주도에 의해서
내가 그런 말을 한번 끌고 가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원래 끌던 사람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이 본래 한량이 지금 그 말을 이끌고 가는 그 역할을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들을 보면 요 안에 옷이 차곡차곡 잘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옷이 뭐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대충 짐작을 할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본래 같으면 제대로 차리려면 갓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갓이 뒤로 젖혀져서 어디론가 바쁘게 막 가는 그런 이제 인물도 있어서 이분은 굉장히 정신이 지금 없는 상태구나, 무척 바쁘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여자 세 사람, 여기서 얼굴을 드러내는 사람과 가리는 사람, 이게 바로 이제 신분의 차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여준다, 천한 신분이다, 기생이다, 이런 거를 금방 저희는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시는 이 분은 그래도 양반가의 여성이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림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남자들은 관모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여성은 얼굴을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를 가지고 신분을 또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소 답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제 기생들을 데리고 어딘가 놀러 가는 그런 이제 한량들의 모습과 또 그와는 반대로 다소곳이 어디론가 가고 있는 여성, 이런 것들을 대비시켜주는 그런 그 그림입니다. 자, 그럼 우선 남성들의 그 복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여자 셋, 남자 다섯, 그래서 8사람이 등장인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우선 여기에서 신분적으로는 자, 그림상으로도 좀 낮은 신분은 작게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양반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좀 더 크게 그려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신분들은 역시 머리 위에 무엇을 얹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물론 바뀐 상황도 우리는 아래 위에, 그러니까 모자와 아래에 입고 있는 옷과의 미스매치, 이런 걸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결혼한 남자다라고 하면 상투를 틀잖아요. 자, 상투를 트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머리를 정리하기 위한 망건입니다. 그죠? 망건을 이제 머리에 두르고,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머리카락을 잘 이제 감아서 상투를 만드는데, 이 망건이 말총으로 만드는 건 대단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신분이 낮은 사람은 사실 좋은 망건을 쓸 수는 없는 거고, 돈이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좋은 망건을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갓이 있는데, 이 갓은 남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소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재료를 무엇으로 쓰느냐, 물론 기본은 대나무를 아주 가는 실로 만들어 가지고, 죽사라고 하는 실로 만들어서 그걸로 기본 틀을 짭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말총을 붙일까, 아니면 실크 견사를 붙일까, 아니면 삼배를 바를까, 이렇게 해서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말꼬리로 짠, 말총으로 짠 그런 이제 갓이 가장 비싸죠. 지금은 몇 천만 원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안동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전통적인 뭐 이렇게 행사, 향사나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그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가의 갓을 쓰시고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료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지만 사실 이 모양이 시대에 따라서 대단히 유행에 민감하게 변화했던 그런 그 아이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위가 판판한 이런 갓의 경우에는 조선 후기나 되어야, 17세기 후반이나 되어야지 나타나는 그런 모양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이거에 굉장히 익숙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위가 동그랗게 되어 있는 그런 갓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대의 차이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우스개 삼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때는 숙종이
그러니까 누구죠? 누구를 만날 때? 장희빈이 희빈이 되기 이전, 그 전에 이제 만날 때에 바로 이 갓을 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숙종 때가 돼야 저런 갓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래 요것은 우리가 전립이라고도 하고 번거지라고도 하거든요. 요런 것들은 군인이 쓰거나 아니면 이제 이렇게 장식이 가해져서 많이 가해질수록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종 같은 사람은 정말 신분이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그런 이제 번거지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요 세 사람과 요 두 사람의 차이는 겉에 큰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바지 저고리만 입는 사람들의 신분과 그리고 그 위에 뭔가를 더 걸치는 사람들의 신분이 뚜렷하게 구분이 된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바지 저고리 입고 그 다음에 버선 신고 그 다음에 행전을 이제 두르는데 행전을 다 두르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냥 데님을 묶은 사람들이 대반이고 요 구종만 바로 이 행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옷이 바로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사람은 여기까지만 착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바로 이제 포라고 하는 것을 입게 되는데, 그 속에 보면 요게 누비예요. 요 때는 누비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해서 보통 누비 하면 솜을 넣어서 누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때는 솜 없는 겉감과 안감 두 겹만을 누벼서 만드는 누비도 꽤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를 보게 되면은 노비에게 그 침선비에게 필루비 만들라고 하지 말아라. 그거 만들라고 하면 자기 뭐 가지고 있던 폐물 재산을 다 또 다른 사람에게 줘서 그걸 대신 만들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워낙 유행을 했기 때문에 이 그림 속에서 이제 그런 누비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저고리 위에 이런 형태의 배자가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이 배자는 이렇게 생겼구나. 속에 보이지는 않지만 대략 우리가 형태를 짐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은 것이 바로 이 중치막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 사람도 근데 중치막을 여긴 지금 묶여 있긴 하지만 뒤로 해서 뒤에서 다시 X자로 이렇게 묶은 거죠. 이게 왜? 앞자락이 펄럭 때리면 조금 활동이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뒤쪽으로 묶어서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림은 사실 점잖은 차림은 아니죠. 점잖다라고 하면 제대로 다 잘 내려서 깔끔하게 입어야 되고 사실은 더 점잖게 입으려면 이렇게 옆이 트인 이런 옷은 안 입는 것이 더 맞는데 젊은 친구들은 역시 노인들이 보기에 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또 새로운 유행이 돼서 그 뒷세대들은 그게 또 올드하게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이 트인 옷들 이런 것도 그렇게 썩 점잖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했던 그런 옷이지만 그런 것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는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 지금 이것은 다른 그림에서 가지고 온 건데 여기에도 보게 되면 배자를 입은 게 보이고 이 안에 저고리가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침하게 트인 옷 이렇게 해서 넓은 소매의 옷이 보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누비 배자 그 다음에 누비 뭐 중치막 누비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성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성들의 그 옷차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선 머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는 머리에 가채를 얹어서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 이덕무의 청정환전서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13살의 새색시가 방에 시아버님이 들어오실 때 일어나서 인사드리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 가채가 무거워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이제 또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큰 머리를 만들어 주는데 지금은 그 가짜 모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때는 진짜 머리카락으로 만드는데 그 머리카락이 사실은 무겁죠. 좋은 머리는 무겁습니다. 그렇고 그 머리카락을 사는 것도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누가 해줬냐면 시댁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머리를 준비해서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그 머리를 준비 못해서 며느리를 집으로 결혼은 했어도 데리고 오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정에서는 이런 인륜이 지금 이제 어그러지고 있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바로 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이 머리에 둘렀던 가채를 이제 금하고 쪽머리, 우리가 쪽진다고 하죠. 쪽머리를 하자, 이런 이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영조 때, 정조 때는 그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착된 거는 19세기 초 쪽머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바로 그 19세기 전반기 그 정도가 돼야지만 가능하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만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여러 가지 묶은 다발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다리꼭지 또는 달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그런 그 남의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여기에다가 하나하나씩 끼워가지고 두툼하게 만드는 거죠. 살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왜 머리 더 이어내거나 뭐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죠. 미장원에서. 요새는 헤어샵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미장원 하면 굉장히 올드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머리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거를 좌우로 따가지고 이걸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면서 묶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숱이 많다 보면 역시 이게 굉장히 무거운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아까 같이 목뼈가 부러지는 일도 실제로 이제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가채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 그래서 뭐 이제 곳곳에 여러 그림들에 보게 되면 이런 그 미인도에는 굉장히 머리가 풍성한 여성들이 아름다운 여성으로 묘사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보면 장옷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 장옷을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하고 접어서 머리에 얹기도 하고, 뒤쪽 모습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앞쪽 모습은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장옷을 볼 수 있죠. 자, 이 장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전기부터 해서 조선 후기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거의 이 장옷이 없어지는 것은 서양의 우산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이 얼굴 가리는 것을 우산으로 대신하면서 이 옷이 없어졌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착용을 했던 또는 썼던 그런 이제 옷인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입는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그러면 외출을 할 때 여성들이 얼굴을 뭐를 가렸을까? 뭐 이런 생각 이제 해본다고 하면 너울이라고 하는 게 있죠. 머리에 모자를 하나 갓 같은 거를 쓰고 그 위에다 옷감을 늘어뜨려서 얼굴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는 얼굴이 안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서 그런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이제 가마가 유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너울을 쓸 때는 말을 타고 다닐 때였거든요. 근데 가마가 유행하다 보니까 가마 속에 그 너울을 쓰고 타거나 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서히 너울이라는 게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의 변화에 따라서 아이템이 바뀐다. 뭐 이런 거죠. 미니스커트가 유행하면 양말이 중요하고 신발이 중요하고, 치마가 길어지게 되면 신발 뭐 양말 별 문제 없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렇게 입었던 그런 옷도 있고, 이렇게 마주 보게 해서 얼굴을 가리고 앞에서 이렇게 맞닿게 하는 경우. 그래서 요 유물은 지금 현재 순조의 셋째 딸 덕원공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시집갈 때 뭐 가지고 가셨던 거겠죠. 이런 장옷이 있어서 이렇게 과도기 입을 수도 있고
또는 머리에 쓸 수도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잠옷이 또 유행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양반 여성의 경우는 얼굴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잠옷을 입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가채를 볼 수 있었던 그 두 여인은 신분이 낮은 기생이었기 때문에 가채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입고 계신 저고리를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고리가 조선 전기에는 굉장히 길었는데요. 이게 점점 짧아지면서 19세기 한 후반부가 되면 거의 가슴이 드러날 정도로 짧은 길이로 바뀌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중간 길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하나만 입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세 벌을 입고 있습니다. 이 겉에 것까지 이제 모시 적삼 같은 거, 뭐 하여튼 적삼이 뭐 견으로 만든 것도 있겠고, 하여튼 적삼을 속에다 입고 그 위에 분홍 저고리를 하나 입습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는 나이든 부인 같으면 옥색 저고리를 입고, 그 다음에 젊은 부인 같으면 요런 그 두록색이나 또 아니면 송화색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밝은 녹색 계열 그런 것들을 이제 위에 입는 거죠. 지금 여기 여성들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여성은 물론 두 사람의 그렇게 나이 차는 보이지는 않지만 옥색을 입고 있고 여기는 두록색의 저고리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도 옥색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옷과 이 옷 요 정도를 입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소매가 좁아요. 그래서 그 이 성호라는 분이 쓴 성호 사설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 내가 부인의 저고리를 입어보니까 팔이 나오는데 찢어지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소매의 그 옷이 유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옷이 기생의 옷으로부터 나왔다. 그걸 이제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또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방에 가서 기녀들이 입고 있는 옷차림을 집에 와서 부인에게 요구한다 하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그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고 몸에 꼭 끼는 그런 이제 상의가 저고리가 이제 보여지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치마는 다 남색이에요. 이제 청색 계통이죠. 푸른색 계통. 조선 전기는 의외로 또 치마 색깔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치마의 형태도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보다 훨씬 다양한 치마의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대단히 치마의 그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로 이제 묶여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종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형태를 색깔만 다르게 해서 그래서 젊은 부인들은 다홍색, 홍색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렇게 남색 치마 이렇게 두 가지 색깔들을 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처녀 아직 결혼 안 한 아가씨의 경우에는 노랑 저고리를 이제 입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서 어느 정도의 색깔 이런 것들이 나이에 따라서도 정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조선 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미인도가 요 시기에 굉장히 뭐 비슷비슷한 시기, 요거보다 조금 늦은 시기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머리의 가채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저고리는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 다음에 치마는 엉덩이 부분이 엄청 많이 부풀려서 우리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항아리 치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A라인으로 안에다 패티코트를 아래쪽이 퍼지게 해서 굉장히 뻗치게 입는 그런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는 엉덩이 부분을 부풀리는 그런 그 방법으로 여성들이 멋을 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왜 이렇게 안쪽이 부풀어졌을까를 보여주는 몇 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세기 초반의 그림으로 추정되는 성형업의 노상풍정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죠.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보면 뭐가 층층이 여러 개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뭔가 이렇게 입으니까 볼륨이 사는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무릎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런데 바로 김홍도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윗그림보다 훨씬 짧은 그런 그 그림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무족의 다리 부분이 없는 옷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흔히 지금은 무직이다. 이렇게 부르는 옷이 있는데 바로 굉장히 짧은 미니스커트를 층층이 안에다 입어주는 거죠. 그래서 볼륨을 살려주는 그런 이제 차림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옷의 실루엣은 바로 속옷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우리가 지금도 조금 이 뱃살, 허리살 이거를 하려면 그 보정을 할 수 있는 속옷을 입는 경우 많죠, 그죠?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시대에도 아래쪽에 또는 위쪽에 그 실루엣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만들어주는 보조 아이템들을 사용한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입는 하의의 속옷들을 보게 되면 안에는 이렇게 풍성한 편편한 그러한 그 우리 속속옷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 옷 위에다가는 아래가 이렇게 좁아지는, 그러면 이 자락이 다 이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사실은 빵빵해지만 워낙 형태가 이렇게 좁은 거기 때문에 좁은 형태로 이제 굳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 아래 위가 트여 있는 그런 옷이거든요. 그래서 요 옷을 요 옷 입고 요 옷 입고 그리고 이 옷 위에다가 바로 요 옷을 입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풍속화에서 보는 그런 그림의 속옷이 이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18세기의 여자들이 어떤 옷을 입었나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는 굉장히 크게 가채를 넣어서 부풀렸고요. 그 다음에 안에는 적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얀 부분 보이시죠? 요것은 지금의 브레이저 역할을 하는 요대, 대자라고 하는 그런 옷인데 지금은 우리가 가슴을 이렇게 업해주기 위해서 뽕도 넣고 해서 굉장히 풍성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그런 게 아니라 동동 이렇게 챙챙 감는 거죠. 가슴에 감아서 납작하게 만든 가슴, 그 위에 저고리를 입어야지 원통에다 저고리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그게 그 당시는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 연구들 중에는 이 허리 말기 또는 이 가슴 말기 이런 것들이 이 의복압이라고 하는 압력, 이것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가 하는 연구를 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다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지 않지만, 그래서 안쪽에 요대라고 하는 가슴 싸개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넓은 속속옷을 하나 입었죠. 자, 그 다음에는 속속옷 위에 바로 아래 바지 부리가 좁아진 바지를 하나 더 착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아까 그림에서 봤던 무직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속 저고리를 하나 입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연소답청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보는 기녀나 아니면 그 말탄 양반 부인의 모습에서 보이는 저고리와 그 다음에 남색 치마가 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속치마 이런 거 많이 입지만 이때는 그렇게 이 위를 다시 덮는 속치마는 잘 입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이 잘 드러나게 입는 그런 여성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먼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신분이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치마를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허리를 묶어서 아래 다리, 바지 이런 것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한 모습들도 꽤 많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옷을 저고리도 입을 수 있고 저런 저고리도 입을 수 있고, 물론 이제 이것을 예복으로 또 입으려면 이 위에 또 하나의 저고리를 또 입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 개를 입어야지만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좀
멋있는 여인, 뭐 여성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림 한 장을 놓고 그 그림 속의 인물들이 그 당시 어떤 옷들을 입고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